엄마 암 이래. 수술하려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엄마! 진짜 나도 없는 거 알잖아! 엄마가 너희 집 해준 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암이라는데 그거 이미 받아서 돈 나올 데가 없다고요. 일단 가세요. 챕터 1 충격과 첫 거절. 병원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내민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폐암리기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지더니 갑자기 선명해졌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한정옥 님 수술하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신데 보험 적용 후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이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30만 원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가시고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모은 돈은 전부 아들 진우한테 쏟아부었으니까요.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 사업자금 3천만 원,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식이니까, 4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진우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10번은 반복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진우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간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혜림이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진우 있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실로 들어가니 진우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42살 먹은 아들이 엄마를 보고도 일어서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진우야, 엄마가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그런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엄마 지금 돈이 없어서 좀 빌려줄 수 있니? 진우가 게임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귀찮은 세일즈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눈에서 그런 차가운 빛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도 지금 힘들어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냥 편히 가세요. 편히 가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 아들이 엄마 보고 그냥 죽으라고 한 건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제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대출 받아요.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애들 학원 끝나고 올 시간이니까 그만 가주세요. 혜림이가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마치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난간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뒤돌아보니 불 켜진 진우네 집 창문이 보였어요. 저 따뜻한 불빛 속에 제 자리는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벤치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까만 하늘이 제 마음 같았어요.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제 노후자금 다 털었을 때도,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할 때도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정작 제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아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진우였어요. 혹시 마음을 바꿨나 싶어서 일어서려는데 진우가 주차장으로 가서 외제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사업자금으로 준 돈으로 산 차였어요. 그 차를 보니 더 서러웠어요. 엄마 목숨감보다 저 차가 더 중요한 건가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왜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챕터 2 절망과 뻔뻔한 대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수술 날짜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동네 병원에 진통제나 처방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진훈의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이 길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날씨가 좋아서 진훈애가 베란다 창문을 열어놨나 봐요. 혜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밝고 들뜬 목소리였어요. 여보, 일본 온천 예약 확정됐어.別府 온천 스위트룸이야. 1박에 80만 원짜리. 오 좋네. 비행기는 비즈니스로 끊었지. 당연하지. 이코노미 타면 허리 아프잖아. 아 맞다. 어머님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야겠다. 어머님이 알면 뭐. 어때? 우리 돈으로 가는 건데. 우리 돈이라고요. 제가 준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번 돈인데 우리 돈이라니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벤치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재개발 보상금 정리하려면 상속 깔끔하게 끝내야 하잖아. 걱정 마.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수술 안 하면 6개월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차라리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마치 제가 걸림돌이라는 듯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듯이 말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나더니 제 손자 민수가 뛰어나왔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려는데 혜림이가 아이를 거칠게 밀쳤어요. 엄마 아빠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 방에 가서 게임이나 해. 민수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지 울먹이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손자를 저렇게 대하는 걸 보니 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 아이한테라도 제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었나 봐요. 참, 엄마 병원비 달라고 하면 그냥 대출 알아보라고 해.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맞아.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평생 해준 게 없다니요. 신혼집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민수 100일잔치 돌잔치 다 제가 돈 내서 했는데 해준 게 없다니요.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을 넘어서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바람에 뭔가 날아왔어요.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어요. 위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샤넬 가방 600만 원, 에르메스 지갑 300만 원, 구찌 구두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이었어요. 제 수술비보다 100만 원이 더 많았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마치 제 관짝 뚜껑 같았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제 죽음과 바꾼 거구나 싶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이미 시체 같은 얼굴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암세포고 자식이 정상세포인 것처럼 저를 도려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가 왜 그렇게 재개발 얘기를 했을까? 우리 집 말고 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챕터 3 의심의 시작. 새벽부터 머릿속에서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벌레처럼 기어다녔어요.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나갔어요. 진통제라도 사려고요. 그런데 슈퍼 입구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 공고문이었어요. 무심코 조합원 명단을 훑어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박진우 거기 제 아들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 남편 땅번지 옆에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박진우 3대째 내려온 우리 집 땅 소유자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 아, 네, 저기 이 명단에 박진우가 우리 아들인데 언제부터 조합원이었어요. 한 10년 됐나? 남편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등기 넘어간 걸로 알아요. 10년 전이요. 남편 장례식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죠. 40년 같이 산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 절차도 잘 몰라서 진우가 다 처리했었어요. 서류도 진우가 다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했고요. 그때 그 서류 속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확인도 못했어요. 등기소로 뛰어갔어요. 아니 뛰지는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갔어요. 다리가 제 다리 같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다리를 빌려 쉬는 것처럼 무겁고 뻣뻣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는 내내 손에 떨렸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의자에 앉아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소유권 이전 10년 전 3월 15일 남편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증여세도 안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간 거지? 어르신 여기 보시면 위임장으로 처리됐네요.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대리인이 처리한 거예요. 위임장이요. 제가 위임장 같은 걸 쓴 기억이 없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낸 거였어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제 아들이 남편 장례식 혼란을 틈타 제 도장을 몰래 찍고 서명을 위조해서 땅을 빼돌린 거였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저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매달 안부 전화할 때도, 명절 때, 인사 올 때도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했어요. 마치 능숙한 사기꾼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그게 마지막 남은 모정이었나 봐요. 70년 동안 품고 있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일어날게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배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속 편하게 돈만 안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어요. 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앨범을 꺼냈어요. 진우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첫 돌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그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못 본 거였을까요? 장님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전 상속 문제로 싸우고 의절한 여동생 영숙이요. 그때 영숙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언니 진우, 그 애 조심해 뭔가 이상해 믿지 마. 그때는 동생이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옳았어요. 동생은 진작에
진우의 본 모습을 봤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10년 만에 누르는 동생 번호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싸울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생이 가져올 증거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챕터 4 갈등 끝에 재회. 전화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전화기를 통해 제 손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미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녹음기처럼 제 목소리가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영수가 나야, 언니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영숙이도 놀란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니까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끊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전화기를 더 꽉 쥐었어요. 언니가 왜 이제야 전화에 1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하더니.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남편 유산 때문에 영숙이가 진우를 의심했을 때 제가 동생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절하자고 한 건 저였으니까요. 영수가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진우가 내 땅을 몰래 빼돌렸어. 그것도 10년 전에. 뭐라고 언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1시간 뒤 영숙이네 집 앞 카페에서 만났어요. 10년 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마 제가 더 초췌해 보였나 봐요. 병든 몸에 배신까지 당하니 사람 꼴이 아니었겠죠.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그만 눈물이 터졌어요. 10년 동안 쌓아놨던 눈물이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영숙이도 같이 울었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언니 사실 나도 알아봤어. 진우 그 놈이 하는 짓을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 영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혜림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는 재개발 조합 부회장이었어요. 언니 이거 봐 혜림이가 조합 간부랑 불륜 관계야. 재개발 이권 때문에 만나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영숙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혜림이 목소리였어요. 통화 내용인 것 같았어요. 녹음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보상금 다 정리되잖아요. 빨리 처리하고 우리 따로 살아요. 진우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남편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고 불륜남이랑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제 인생이 남들이 보기엔 막장 드라마였던 거예요. 언니 사실 언니가 아프다는 소문 듣고 3개월 전부터 조사했어. 혹시 진우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까 봐 미리 준비한 거야. 조합 내부에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구했어. 영수가 정말 고마워. 근데 넌 왜 이렇게까지 해준 거야? 우리 10년이나 남남처럼 살았잖아. 언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병든 것도 들었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 영숙이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식은 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10년 만난 동생은 제 삶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피가 뭐라고 이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같은 피를 나눈 자식과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라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는 있지만 제 몸은 병들었고 싸울 힘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싸워야겠다고.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반격은 진우와 혜림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폭탄이었으니까요. 챕터 5 폭로와 수사. 영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같았어요. 책상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위조된 위임장, 불륜 사진, 녹취록, 횡령 정황이 담긴 조합 내부 문서들. 이 모든 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짓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국세청엔 증여세 탈루, 검찰엔 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동시에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인데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지금 포기하시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조합원들 것도 다 빼먹고 있어요. 맞았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개발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뻔한 이웃들도 있었어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다 당하는 거였어요. 마치 암세포를 도려내듯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했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영숙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뉴스 봤어. 지금 진훈의 집이랑 조합 사무실에 검찰이랑 국세청이 들이닥쳤대.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역 뉴스에 정말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화면에 가득 찼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상자 속엔 진우와 혜림이의 거짓말들이 가득 들어있겠죠.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조합 간부 A씨와 불륜 관계인 B씨는 시어머니 재산을 불법으로. 진우와 혜림이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원함과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마치 제 손으로 제 살을 도려낸 것 같았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점심때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어요. 엄마가 이런 거야. 엄마가 우리를 신고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10년 전 아빠 장례식 때부터. 전화 너머로 진우가 헉하고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제가 다 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변명도 못하는 거였어요. 엄마, 그래도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인생 다 망했어. 자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자식이 부모 죽기를 기다리면서 할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동네 슈퍼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다들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잘했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힘드셨죠? 그래도 용기 있으셨어요. 조합 비리 때문에 우리도 피해볼 뻔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달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눈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비록 암에 걸린 몸이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왔어요. 같이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1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수술 받자. 내가 돈 마련했어. 우리 같이 싸워서 이긴 거야.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잃은 건 가짜 가족이었고 되찾은 건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는 진짜 물보다 진했어요.
다만 그게 자식이 아니라 동생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우와 혜림이의 진짜 몰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챕터 6 수술과 공허. 수술날 아침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하얀 천장이 마치 새하얀 종이 같았어요. 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백지말이에요. 영숙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언니는 강한 사람이야. 영수가 만약 내가 못 깨어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는 꼭 깨어날 거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가 움직일 때 천장의 형광등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제 인생의 장면들이 스쳐가는 것 같았어요. 진우를 낳던 날, 남편과 결혼하던 날, 부모님 돌아가시던 날, 그리고 한 달 전 진우가 저보고 편히 가라고 하던 날까지 모든 게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마취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살아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복수는 끝났는데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까?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를 깨끗이 제거했다고 했어요. 영숙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치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어요. 한정옥님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모순적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막상 살아나니 허무했어요. 병실로 옮겨진 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살아갈 이유가 있겠죠.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뭐가 남았을까요? 배신한 아들, 의절한 며느리, 텅 빈 집,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 뒤 퇴원했어요. 영숙이가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더 쓸쓸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제 마음 같았어요. 텅 빈 냉장고,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진우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어머님 저 진우 친구 김민수예요. 진우가 구치소에 있어요. 면회 한번 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갈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구치소라니 제 아들이 죄인이 됐어요. 제가 만든 죄인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걸 잃은 장군 같았어요. 앨범을 또 꺼냈어요. 진우 100일 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예쁘고 순수했던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요? 너무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줬을까요? 답은 없었어요. 밤이 되니 더 외로웠어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영숙이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만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았을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 있을 뿐이었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마음도 저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누가 왔을까 싶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챕터 7 전환의 결심. 문 밖에 서 있던 건 10살짜리 민수였어요. 제 손자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어요. 교복이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이가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 들어가도 돼요. 민수야, 이 밤에 어떻게 온 거니?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떠났어요. 아빠는 감옥에 있고 저 혼자예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아이 몸에서 빗물 냄새가 났어요. 제가 복수한다고 어른들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이 아이는 혼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죄 없는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수건으로 아이 머리를 닦아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가 너무 여렸어요. 마치 갓 태어난 새처럼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켜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제가 있었어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국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훌쩍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제 밥숟가락을 놓고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버려진 아이 맡길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민수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니 진우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진우와 다르게 클 거예요. 제가 다르게 키울 거니까요. 사랑은 주되 맹목적이지 않게 따뜻하되 단단하게 키울 거예요. 새벽에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수 얘기를 하니 영숙이도 놀랐어요. 언니 애를 어떻게 키워?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키워야지. 어떻게 해, 내 손자인데. 그리고 나도 이제 살 이유가 생겼어. 맞아요. 살 이유가 생겼어요. 민수라는 이유가요. 복수가 끝나고 텅 빈 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 씨앗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민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언니, 우리 재개발 피해 주민들 돕는 일 해보지 않을래? 언니가 겪은 일 다른 사람들은 안 겪게 도와주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피해자인데. 피해자니까 할 수 있어. 언니처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가 나서면 힘이 될 거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저처럼 조합 비리로 재산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건 저뿐이겠지만 조합한테 속은 사람들은 수십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막막하겠죠.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 모르겠죠. 그날부터 바빠졌어요. 민수 전학 수속도 해야 했고 양육권 소송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피해 주민들 모임도 만들어야 했어요. 갑자기 할 일이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텅 비었던 하루가 꽉 차기 시작했어요. 첫 주민 모임을 했을 때 30명이 왔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니 아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한정옥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피해를 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운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연필을 잡은 작은 손이 너무 예뻤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크도록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민수도 있고 도와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갈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떴어요. 2달 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에도 별이 뜬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작은 별들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우의 진짜 후회와 민수의 성장,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유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챕터 8, 조건부 용서와 진짜 유산.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많이 밝아졌고 저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진우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영숙이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가 볼 장면은 아니니까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파산 선고였어요. 법원을 나오는 진우를 봤어요. 1년 만에 본 아들은 반쪽이 된 것 같았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은 뼈만 남았어요. 마치 제가 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았어요. 진우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앞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진우는 그대로 엎드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1년 전이었다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수를 키우면서 배웠거든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요. 그 독은 결국 제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라는 거요.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 민수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잖아요. 내가 버린 아들이야. 혜림이도 버리고 갔어.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 진우를 일으켜 세우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영숙이는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 모자끼리 얘기하라고요. 커피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어요. 진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처럼 하얗고 앙상한 손이었어요. 엄마,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차도 다 날아갔어요. 혜림이는 재산 분할로 남은 것마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거니? 아니에요. 정말 후회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 혼자 남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우를 용서하는 건 진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어요.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진우야, 조건이 있어. 첫째, 정신과 치료 받아. 내 안의 병든 마음부터 고쳐. 둘째, 3년 동안 복지관에서 봉사의 남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배워.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 잘못하고 혼날 때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욕심과 배신으로 더럽혀진 눈이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영숙이와 집으로 왔어요.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선행상이에요. 우리 민수 착해서 상도 받고 대견하네. 그날 저녁 결심했어요. 남은 재산으로 기금을 만들기로요. 제 땅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암 환자들 돕는 기금을 만들 거예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고 치료비 없어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해서요. 영숙이가 도와줬어요.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서류 작업도 함께 했어요. 기금 이름은 희망의 씨앗으로 정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수혜자가 정해졌어요. 75세 할머니였어요.
자식 셋이 있는데 아무도 병원비를 대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랑 똑같은 처지였어요. 그 할머니가 수술 받는 날 병원에 찾아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이렇게 도운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분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우가 빼앗으려 했던 제 삶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민수야, 아빠는 지금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 나으면 올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우는 정말 아팠으니까요. 마음이 병든 거였죠. 그 병이 나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쩌면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회는 줬으니 이제 진우하기 나름이에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매일 사진 앞에 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과거에 매여 살 순 없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잘 크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도왔어요. 당신이 물려준 땅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떴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달이었어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남은 생을 민수와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2달 전 제가 죽기를 기다리던 아들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지옥을 통과하고 나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라는 천사가 있는 작은 천국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죽음을 기다리던 아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70세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